삼총사-7 루이 13세 치세 말기와 루이 14세 치세 초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들에 대한 라 페르 백작의 회고록. 알렉상드르 디마 지음, 김석희 옮김. 제20장 여행. 새벽 2시에 내 용사는 생드니 문을 지나 파리를 떠났다. 날이 밝기 전까지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걸었다. 저도 모르게 어둠의 영향을 느끼고 도체 복병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자 그들의 입도 열렸다. 태양과 함께 그들의 쾌활함도 돌아왔다. 전투를 앞둔 밤처럼 심장이 고동치고 눈은 웃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곧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인생이 결국 좋은 것이라고 느꼈다. 게다가 행렬은 위풍당당한 모습이었다. 총사들의 검은 말들, 군인다운 늠름한 태도, 절도 있는 걸음걸이는 그들이 아무리 신분을 숨겨도 금세 정체를 드러냈을 것이다. 하인들은 완전 무장을 갖추고 총사들을 뒤따르고 있었다. 일행은 아침 8시쯤 상티이에 도착했다. 아침을 먹을 시간이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망토의 절반을 잘라서 주고 있는 성 마르탱의 모습이 그려진 간판을 보고 그 여관 앞에 말을 세웠다. 하인들은 말에서 안장을 내리지 말고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들은 식당으로 들어가 식탁 앞에 앉았다. 방금 전에 다마르탱 쪽에서 도착한 귀족 하나가 같은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그가 날씨 이야기로 말을 걸어왔기 때문에 일행도 거기에 응해 주었다. 귀족은 그들을 위해 건배했고 여행자들도 답례를 해 주었다. 그런데 무스크통이 들어와서 떠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그 낯선 귀족이 포르투스에게 추기경을 위해 건배하자고 제의했다. 포르토스는 상대가 국왕 폐하를 위해 건배해 준다면 기꺼이 추기경을 위해 건배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낯선 귀족은 자기가 아는 왕은 추기경 예하뿐이라고 외쳤다. 포르토스는 그를 주정뱅이라고 불렀고 낯선 귀족은 칼을 빼들었다.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군, 아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물러설 수는 없지. 최대한 빨리 저 녀석을 해치워버리고 우리를 따라잡게나. 그리하여 포르토스를 제외한 세 사람은 다시 말을 타고 전 속력으로 출발했다. 뒤에 남은 포르토스는 온갖 검수를 이용하여 상대의 몸을 벌집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었다. 이제 한 차례 치렀군. 500걸음쯤 갔을 때 아토스가 말했다. 하지만 그 자식은 왜 하필이면 포르토스에게 대들었을까? 아라미스가 물었다. 우리 중에서 포르토스가 제일 목소리가 크니까 우두머리로 생각했겠죠. 다르타냥이 말했다. 늘 말하지만 이 가스코뉴 젊은이는 지혜의 셈이라니까. 아토스가 말했다.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다. 보베에서 그들은 2시간 동안 머물렀다. 말들에게 한숨 돌리게 하고 포르토스를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시간이 지나도 포르토스는 오지 않았고 소식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보베에서 5km쯤 가서 좁다란 고갯길에 이르렀을 때 일행은 8에서 10명쯤 되는 사내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길이 포장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구덩이와 도랑을 파면서 공사를 하는 채 했다. 아라미스는 파헤쳐진 진창 때문에 장화가 더러워질까 걱정이 되어 그들을 야단쳤다. 아토스가 말리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다. 일꾼들은 여행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 꼴이 어찌나 건방지고 무례했던지 냉정한 아토스까지도 격분하여 말을 탄 채 일꾼 한 명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자 일꾼들은 모두 도랑으로 후퇴하더니 거기에 감추어 두었던 머스킷총을 집어들었다. 7명의 여행자들은 그야말로 총알 세례를 받게 되었다. 아라미스는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고 무스크통은 허리에 총알을 맞았다. 하지만 말에서 떨어진 것은 무스크통 뿐이었다. 중상은 아니었지만 그는 상처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보다 더 위험한 상처를 입은 줄 알았다. 복병이다. 다르타냥이 외쳤다.
상대하지 말고 계속 달려요. 아라미스는 상처를 입었지만 말갈기를 잡고 매달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달렸다. 무스크통의 말도 주인을 잃은 채 전속력으로 따라붙어 그들과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여분의 말이 하나 생겼군. 아토스가 말했다. 나는 말보다 모자가 필요해요. 다르타냥이 말했다. 모자가 총알에 날아가 버렸어요. 편지를 모자 속에 넣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에요. 하지만 포르토스가 나중에라도 우리를 뒤따라오면 놈들에게 죽을지 몰라. 아라미스가 말했다. 포르토스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벌써 우리를 따라 잡았을 거야. 아토스가 말했다. 내 생각에는 그놈의 주정뱅이가 결투하면서 술이 깬 게 분명해. 말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금방이라도 달리기를 거부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2시간을 더 달렸다. 그들은 샛길로 들어섰다. 성가신 일이 덜 생기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레브케르에 이르자 아라미스가 더 이상은 도저히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사실 그 우아한 모습과 세련된 태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는 감추고 있었던 용기를 모두 쥐어짜야 했다. 그는 시시각각 창백해졌고 그들은 그가 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어야 했다. 그들은 여관 문간에 글을 내려놓고 바쟁을 함께 남겨두었다. 어쨌든 바쟁은 전투가 벌어지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터였다. 나머지 일행은 아미행에서 숙박하기로 하고 다시 출발했다. 제기랄, 주인 2명과 하인 2명으로 줄어든 일행이 다시 길을 떠나자 아토스가 말했다. 우리 둘과 그리모와 플랑시만 남았군. 제기랄, 다시는 놈들에게 속지 않을 거야. 앞으로 칼레까지는 절대로 입도 열지 않고 칼도 뽑지 않겠어. 맹세하건대. 맹세고 나발이고 열심히 달리기나 합시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말들이 따라줘야 하겠지만 말이에요. 옆구리에 박차를 가하자 자극을 받은 말들은 기운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정 무렵 아미행에 도착하여 리스도르 황금백합 여관에 들어갔다. 여관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처럼 보였다. 손님을 맞으러 나왔는데 한 손에는 촛대를 또 한 손에는 취침용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2 여행자에게 좋은 방을 하나씩 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곤란하게도 그 방들은 여관 건물의 양쪽 끝에 있었다. 다르타냥과 아토스는 거절했다. 그러자 여관 주인은 나리들처럼 귀한 분들에게 어울리는 방은 그것뿐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마룻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주면 한 방에서 같이 자겠다고 말했다. 주인은 고집을 부렸지만 그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주인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잠자리를 만들고 문단속을 했을 때 누군가가 앞마당 쪽 덧문을 두드렸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하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그들은 덧문을 열어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플랑시와 그리모였다. 말을 지키는 건 그리모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플랑시가 말했다. 그러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문지방 앞에 가로누워 잘까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주인님들 옆에까지 다가갈 수 없을 테니까요. 뭘 걸고 자려고? 다르타냥이 물었다. 이게 제 잠자리입니다. 플랑시가 대답하면서 집 다발을 가리켰다. 그럼 들어와. 다르타냥이 말했다. 내 말이 맞아. 여관 주인을 믿을 수가 없어. 너무 우리 비위를 맞추려고 들거든. 나도 동감이야. 아토스가 말했다. 플랑셰는 창문을 통해 방으로 들어와서 문지방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모는 아침 5시까지 말 4마리를 준비해 놓겠노라고 장담하고는 마구간으로 들어갔다. 밤은 꽤 고요했다. 누군가가 새벽 2시경에 문을 열려고 했지만 플랑셰가 잠에서 깨어나 거기 누구야? 하고 고함을 지르자 방을 잘못 찾았다고 대답하고는 가버렸다. 밤 4시에는 마구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모가 마구간 지기들을 깨우려고 하니까 그들이 그리모를 폭행한 것이다. 창을 열고 보니 그리모는 가엾게도 쇠스랑 자루에 머리가 깨져서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플랑셰는 말에 안장을 얹으려고 마당으로 내려갔지만 말들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무스크통의 말만은 전날 주인도 없이 5시간을 달렸기 때문에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관 주인의 말을 치료하기 위해 불려왔다는 수의사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주인의 말 대신 무스크통의 말을 치료하느라 피를 뽑아버리는 바람에 그 말마저 누워버렸다. 일행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연달아 일어난 이 모든 사고는 아마도 우연의 결과일 테지만 어떤 음모의 소산일 수도 있었다. 아토스와 다르타냥은 밖으로 나갔고 플랑셰는 근방에서 말 3마리를 살 수 있는지 알아보러 갔다. 여관 문 앞에 안장까지 제대로 갖춘 팔팔한 말 2마리가 서 있었다. 이 정도면 쓸만했다. 플랑셰는 말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말 주인들은 간밤을 여관에서 보내고 지금은 여관 주인에게 숙박비를 치르고 있다고 누군가가 말해주었다. 그때 아토스가 숙박비를 계산하러 들어왔고 다르타냥과 플랑셰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 여관 주인은 천장이 낮은 뒷방에 있다가 아토스에게 그리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아토스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뒷방으로 들어가서 숙박비를 내려고 이 피스톨을 꺼냈다. 주인은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고 책상 서랍 하나는 반쯤 열려 있었다. 주인은 아토스가 건네준 돈을 받아서 이리저리 뒤집으며 천천히 살펴보다가 느닷없이 가짜 돈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아토스와 그의 동료를 화폐 위조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악당아! 아토스가 그에게 다가서면서 말했다. 내 놈의 귀를 잘라버릴 테다. 바로 그때 무장한 네 사내가 양쪽 옆문으로 들어와 아토스에게 덤벼들었다. 함정이다. 아토스가 목청껏 외쳤다. 도망쳐 다르타냥! 빨리! 빨리! 그러고는 권총을 2발 쏘았다. 다르타냥과 플랑셰는 아토스의 외침 소리를 2번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문 앞 말뚝에 매어 있던 말 2마리를 풀어서 올라타고는 옆구리에 박차를 가하여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아토스가 어떻게 됐는지 봤어? 다르타냥이 달리면서 플랑셰에게 물었다. 아이고 주인님, 플랑셰가 말했다. 아토스 다리에 권총 2방에 2놈이 쓰러지는 것을 보아 유리문을 통해 얼핏 보니 나머지 놈들과 칼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감한 아토스, 다르타냥이 중얼거렸다. 그런데 그를 놔두고 가야 하다니 게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그래도 가자 플랑셰. 어서 가자. 너도 용감한 사나이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피카르디 사람은 써봐야 알 수 있다니까요. 게다가 여기는 제 고향이라서 더욱 힘이 솟는군요. 2사람은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단숨에 생토메르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에 대비하여 고삐를 잡은 채 말들을 잠시 쉬게 해주고 길거리에 선 채로 서둘러 식사를 한 다음 다시 길을 떠났다. 칼레이 성문에서 10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왔을 때 다르타냥의 말이 쓰러졌다. 말은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코와 눈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플랑셰의 말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 짐승도 걸음을 멈추고는 온갖 수단을 다 써도 다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들은 칼레에서 100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들은 말 2마리를 노상에 내버려 둔 채 항구로 달려갔다. 플랑셰가 50걸음 앞에 귀족 한 사람이 하인과 함께 방금 도착했다고 주인에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부랴부랴 그 귀족에게 다가갔다. 귀족은 몹시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장화는 먼지투성이였다. 그는 지금 곧장 영국으로 건너갈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고 있었다. 그거야 쉬운 일이죠. 돛을 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배의 선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추기경에 특별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배에 태우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나는 그 허가증을 갖고 있소. 귀족이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면서 말했다. 자, 여기 있소. 항만 사령관의 검인을 받아오세요. 그리고 제 배를 이용해 주십시오. 선장이 말했다. 사령관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소? 별정이 있습니다. 별정은 어디 있소? 시내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도 보입니다. 저 작은 언덕 기슭에 슬레이트 지붕이 보이시죠? 그게 사령관의 별장입니다. 알았소. 귀족이 말했다. 그는 하인을 거느리고 사령관의 별장으로 향했다. 다르타냥과 플랑셰는
500걸음 정도의 간격을 두고 귀족의 뒤를 따라갔다. 시내를 벗어나자 다르타냥은 걸음을 빨리하여 귀족이 작은 숲으로 막 들어가고 있을 때 그를 따라잡았다. 매우 바쁘신가 보군요. 다르타냥이 말을 걸었다. 나보다 더 바쁠 수는 없을 거요. 그거 참 유감이군요. 실은 저도 무척 급한 일이 있어서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무슨 부탁이요? 제가 먼저 건너가면 안 될까요? 그건 안 될 말이요. 나는 꼬박 44시간 동안 300km를 달려왔고 내일 정오까지는 런던에 도착해야 하오. 저도 40시간 동안 300km를 달려왔고 내일 아침 10시까지는 런던에 도착해야 합니다. 안 됐으면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중에 갈 수는 없어? 안 됐지만 내가 나중에 왔지만 먼저 가야겠습니다. 국왕폐하를 위한 일이요. 귀족이 말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싸움을 걸려는 모양이군. 그래요. 어떻게 싸우고 싶습니까? 원하는 게 뭐요? 알고 싶으세요? 물론이요. 좋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허가증을 내게 넘기세요. 나는 허가증이 없는데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농담이겠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지나가게 길을 비키시오. 안 됩니다. 용감한 젊은이, 비키지 않으면 머리를 날려버리겠다. 이봐라, 리뱅, 권총을 가져오너라. 플랑쉐, 다르타냥이 말했다. 너는 저 하인을 맡아. 나는 주인을 맡을 테니까. 지난번 여관에서 공을 세우고 한껏 고무되어 있던 플랑쉐는 리뱅에게 달려들었다. 워낙 건장하고 힘이 세서 단번에 상대를 땅바닥에 눕히고는 무릎으로 가슴팍을 눌렀다. 주인님, 일이나 잘하세요. 제 일은 벌써 끝났으니까요. 플랑쉐가 말했다. 이 꼴을 본 귀족이 칼을 빼들고 다르타냥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다르타냥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3초 동안 다르타냥은 그를 3번 공격했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한 대는 아토스 목, 한 대는 포르토스 목, 한 대는 아라미스의 몫이다. 3번째 공격을 받고 귀족은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다르타냥은 상대가 죽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의식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특별 허가증을 빼앗으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주머니를 뒤지려고 손을 뻗은 순간 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던 부상자가 칼끝으로 다르타냥의 가슴을 찌르면서 말했다. 한 대는 내 놈 몫이다. 그리고 한 대는 내 몫이다. 제일 좋은 것은 마지막 사람을 위해 남겨두었지. 격분한 다르타냥이 4번째로 공격하면서 외쳤다. 칼끝이 상대의 배를 꿰뚫고 땅바닥에 박혔다. 이번에는 귀족도 눈을 감고 의식을 잃어버렸다. 다르타냥은 귀족의 주머니를 뒤져서 허가증을 찾아냈다. 그 허가증은 바르드 백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25살가량의 잘생긴 젊은이는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다르타냥은 상대에게 마지막 눈길을 던지고 서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끼리 10중 8구는 그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서로 죽여야 하는 야릇한 운명에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리뱅의 목소리 때문에 그는 곧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플랑쉐는 리뱅의 목에 손을 대고 힘껏 눌러댔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고함을 지르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손을 늦추면 다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 녀석은 노르망디 놈이 분명한데 노르망디 녀석들은 원래 끈질기거든요. 과연 리뱅은 그렇게 목이 눌리면서도 어떻게든 소리를 지르려고 발버둥 쳤다. 기다려! 다르타냥이 말했다. 그러고는 손수건을 꺼내 리뱅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 이제 녀석을 나무에 매달아 놓죠? 플랑쉐가 말했다. 이 일은 꼼꼼하게 이루어졌다. 이어서 그들은 바르드 백작을 리뱅 옆에 끌어다 놓았다. 벌써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고 이곳은 숲속이었다. 그러니 묶여있는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은 둘 다 아침까지 눈에 띄지 않고 그대로 숲속에 있게 될 터였다. 자, 이젠 사령관한테 가자. 다르타냥이 말했다. 하지만 다치신 것 같은데요? 플랑쉐가 말했다. 괜찮아.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런 다음 내 상처를 돌보면 돼. 별로 위험한 상처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사령관의 별장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별장에서
그들은 바르드 백작의 이름으로 접견을 청했다. 다르타냥은 안으로 안내되었다. 추기경이 서명한 허가증을 가지고 계시겠죠? 사령관이 물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이건 정식 허가증이군. 추기경에 추천사까지 덧붙여져 있고. 그야 당연하죠. 나는 추기경님의 가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요. 예약에서는 누군가가 영국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으시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르타냥이라는 베아른 출신의 귀족인데 동료색과 함께 런던에 갈 목적으로 파리를 떠났거든요.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사령관이 물었다. 누구 말입니까? 다르타냥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잘 알죠. 그러면 인상착의를 알려주십시오. 그야 어렵지 않죠. 다르타냥은 바르드 백작의 인상착의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동행이 있습니까? 사령관이 물었다. 예, 류뱅이라는 하인이 있습니다. 그럼 다르타냥과 류뱅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겠습니다. 다행히 놈들을 잡게 되면 엄중히 호위하여 파리로 호송될 테니 추기경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추기경님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령관님, 다르타냥이 말했다. 백장님은 파리로 돌아가시면 추기경님을 만나실 건가요? 물론이죠. 그러면 제가 추기경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꼭 전하겠습니다. 이 장담을 듣고 사령관은 무척 기뻐하며 통행증에 거민을 찍어서 다르타냥에게 돌려주었다. 다르타냥은 쓸데없는 인사치레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령관에게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말하고 그곳을 떠났다. 일단 밖으로 나오자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걸음을 서둘렀다. 숲을 피해 멀리 길을 돌아서 나올 때와는 다른 문으로 다시 시내에 들어갔다. 선장은 출항할 준비를 갖추고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가 다르타냥을 보자 물었다. 검인을 받은 통행증이 여기 있소? 다르타냥이 말했다. 다른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 떠나지 않을 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내가 두 사람 몫에 뱃삭을 치를 테니까. 그렇다면 떠납시다. 선장이 말했다. 떠납시다. 다르타냥이 선장의 말을 따라했다.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거룻배에 올라탔고 5분 뒤에는 본선으로 갈아탔다. 아슬아슬했다. 남바다로 나갔을 때 한 줄기 섬광이 보이고 폭음이 들렸기 때문이다. 항만 봉쇄를 알리는 대포 소리였다. 이제 상처를 치료해야 할 때였다. 다행히 다르타냥의 짐작대로 그리 위험한 상처는 아니었다. 칼끝이 갈비뼈에 닿아서 뼈를 살짝 스쳤을 뿐이다. 게다가 셔츠가 곧장 상처에 달라붙는 바람에 피도 몇 방울밖에 나오지 않았다. 다르타냥은 몹시 피곤했다. 사람들이 갑판에 매트리스를 깔아주었다. 그는 거기에 몸을 던지고 깊이 잠들었다. 이튿날 새벽에 깨어보니 배는 아직도 영국 해안에서 20km쯤 떨어져 있었다. 밤새 바람이 약하게 불어 배가 속도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는 10시가 되어서야 도버항에 닻을 내렸다. 10시 반에 다르타냥은 영국 땅에 상륙하여 저도 모르게 외쳤다. 아, 드디어 도착했구나.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우선 런던까지 가야 했다. 영국은 역마차 도로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었다. 다르타냥과 플랑쉐는 각각 조랑말을 한 마리씩 빌려 타고는 길잡이를 앞장세워 떠났다. 4시간 뒤에는 영국 수도의 성문 앞에 당도했다. 다르타냥은 런던의 지리도 모르고 영어도 전혀 몰랐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종이에 버킹엄이라는 이름을 써서 보여주자 공작의 저택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공작은 저택에 없었다. 국왕과 함께 윈저로 사냥을 나갔다는 것이다. 다르타냥은 공작의 신복 하인을 찾았다. 이 하인은 공작이 프랑스로 여행할 때마다 수행하는 사람이어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알았다. 다르타냥은 그에게 사람의 생사가 달린 문제로 파리에서 왔으니 당장 공작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타냥의 솔직하고 대담한 태도에 패트릭, 영국 재상 버킹엄 공작의 집사 이름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말 2마리에 안장을 얹고 직접 젊은이를 안내했다.
플랑셰는 녹초가 된 상태여서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말에서 내렸지만 다르타냥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그들은 윈저궁에 도착했다. 왕과 버킹엄은 10km 남짓 떨어진 늪지대에서 매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20분 뒤에 그들은 늪지대에 도착했다. 이윽고 패트릭은 매를 부르는 주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장님께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패트릭이 물었다. 어느 날 저녁 폭네프 다리의 사마리아 여인상 앞에서 공장님께 시비를 걸었던 젊은이라고 전해주시오. 특이한 속갯말이군요. 그게 어떤 속갯말에 못지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요. 패트릭은 말을 달려 공작에게 가서는 다르타냥의 속갯말을 그대로 전하고 파리에서 온 그 전령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버킹엄은 전령이 다르타냥이라는 것을 당장 알아차리고 프랑스에서 무슨 병고가 일어나 그것을 알리러 온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묻고 멀리서 근이 된 제복을 알아보자마자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다르타냥에게 곧장 다가왔다. 패트릭은 예의상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왕비님께 무슨 불행이 닥친 건 아니겠지? 버킹엄이 외쳤다. 이 물음에는 왕비에 대한 그의 생각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왕비님은 커다란 위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왕비님을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전하뿐이십니다. 내가? 버킹엄이 외쳤다. 내가 왕비님께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지. 어서 말해보게, 어서. 이 편지를 받으십시오. 편지? 누가 보낸 편지인가? 왕비님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만. 왕비님이? 버킹엄은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서 다르타냥은 그가 당장이라도 기절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버킹엄은 봉인을 뜯었다. 여기가 찢겨 있는데 어찌 된 건가? 버킹엄이 편지의 구멍난 부분을 다르타냥에게 보여주면서 물었다. 저런, 다르타냥이 말했다. 미처 몰랐습니다만 그건 바르드 백작의 칼에 찔린 자국입니다. 그 칼이 제 가슴을 찔렀을 때 편지에도 구멍을 냈군요. 다쳤나? 버킹엄이 봉인을 뜯으면서 물었다. 살짝 긁혔을 뿐입니다. 이런 큰일 났군. 공작이 외쳤다. 패트릭, 자네는 여기 있게? 아니, 폐하가 계신 곳에 가서 송구스럽지만 내가 매우 중대한 일로 런던에 돌아갔다고 말씀드리게. 가세, 다르타냥 어서 가세. 그들은 런던으로 가는 길을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제21장 윈터 백작 부인. 런던으로 가는 동안 공작은 다르타냥한테 사건의 전모는 아니지만 적어도 다르타냥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전해 들었다. 공작은 젊은이에게 들은 이야기와 자신의 기억을 비교하여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게다가 왕비의 편지는 짧고 모호했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가장 놀란 것은 이 젊은이가 영국 땅을 밟으면 추기경이 곤란해질 텐데도 그를 도중에 막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공작이 놀라는 표정을 보고 그때서야 다르타냥은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취했으며 도중에 세 친구가 차례로 피를 흘리며 희생해준 덕분에 자신은 상대의 공격을 모면할 수 있었고 왕비의 편지에 구멍을 낸 바르드 백작에게는 철저히 안갚음했다는 것 등을 공작에게 설명해 주었다. 조금도 꾸밈없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작은 그런 신중함과 용기와 헌신을 아직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얼굴과 어떻게 결부시켜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듯 이따금 경탄스러운 표정으로 젊은이를 바라보곤 했다. 말들은 바람처럼 달렸고 몇 분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런던에 도착했다. 다르타냥은 시내에 들어가면 공작이 말의 속도를 늦추리라 생각했는데 공작은 행인을 치는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속력으로 달렸다. 실제로 시내를 달리는 동안 그런 사고가 두세 번 일어났지만 버킹엄은 넘어진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돌아보지도 않았다. 다르타냥은 저주와도 같은 외침 소리를 뚫고 공작을 따라 달렸다. 저택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버킹엄은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말이야 어찌 되든 신경도 쓰지 않고 고삐를 말 등에 던지고는 현관으로 뛰어갔다. 다르타냥도 똑같이 따라했지만 그 훌륭한 짐승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쩌나 싶어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하인 몇 명이 벌써 부엌과 마구간에서 뛰쳐나와 말들을 붙잡는 것을 보고 안심했다. 공작이 하도 빨리 걸었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따라잡기가 힘들 정도였다. 공작은 프랑스에서 가장 지체 높은 귀족조차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우아한 객실을 몇 개나 지난 다음 마침내 고상한 취미와 호화로움이 놀란 만큼 멋진 조화를 이룬 침실로 들어갔다. 이 침실 안쪽에는 테피스트리로 가려진 문이 하나 있었다. 공작은 금 목걸이에 걸고 있던 조그만 황금 열쇠로 문을 열었다. 다르타냥은 예의상 좀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버킹엄은 그 작은 문의 문지방을 넘을 때 젊은이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리 오게. 자네가 운 좋게도 왕비님을 아련하게 되면 여기서 본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게. 이 말에 용기를 얻은 다르타냥이 공작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자 공작이 문을 닫았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작은 예배실이었다. 페르시아 비단과 금빛 양단이 사방 벽을 두르고 있고 수많은 촛불이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다. 하얀색과 붉은색 깃털로 장식한 푸른색 벨벳 닷집 밑에는 일종의 제단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안 왕비의 전신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실물과 거의 똑같을 만큼 닮았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놀란 나머지 짧은 외침을 내질렀다. 왕비가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만 같았다. 제단 위에 초상화 밑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바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공작은 제단으로 다가가더니 사제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듯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그러고는 상자에서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커다란 푸른색 리본을 꺼냈다. 자, 이것이 바로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맹세한 목걸이라네. 왕비님이 주셨는데 이제 다시 가져가려 하시는군. 왕비님의 뜻이라면 하느님의 뜻처럼 받들어야겠지. 그러고 나서 공작은 작별을 아쉬워하듯 목걸이에 달린 다이아몬드에 하나씩 차례로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다르타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하? 큰일이다. 버킹엄이 송장처럼 새파래진 얼굴로 외쳤다. 다이아몬드 2개가 사라졌어. 10개밖에 없어. 전하께서 잃어버신 겁니까? 아니면 누가 훔쳐간 걸까요? 훔쳐갔어. 분명 추기경의 짓이야. 자, 이것 보게. 다이아몬드가 달려있던 리본이 가위로 잘렸어. 누가 훔쳐갔는지 혹시 짐작이 가는 사람이라도 어쩌면 그자가 아직 소중히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 잠깐만 기다려. 공작이 외쳤다. 내가 이 목걸이를 착용한 건 여드레 전에 윈저에서 열린 국왕폐하의 무도회 때뿐이야. 나와 사이가 틀어진 윈턱 백작 부인이 그 무도회에서 나한테 접근했었는데 그 화해의 몸짓이 질투심 많은 여자의 복수였군. 그날 이후로 그 여자를 보지 못했지. 그 여자가 추기경의 앞잡이인 게 분명해. 추기경은 세계 곳곳에 앞잡이를 두고 있군요. 다르타냥이 외쳤다. 그럼 그렇고 말고 버킹엄이 분노로 이를 악물면서 말했다. 그래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그건 그렇고 그 무도회는 언제 열리나?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그럼 닷새나 남았군. 그 정도면 시간은 충분해. 공작이 예배실 문을 열면서 외쳤다. 패트릭! 패트릭! 공작이 신이 많은 하인이 나타났다. 보석상과 비서를 불러오게. 하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빨리 나갔다. 주인 말에는 대꾸도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보석상을 먼저 불렀지만 공작 앞에 먼저 나타난 것은 비서였다. 비서는 이 저택에 살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가 들어와서 보니 버킹엄은 침실 탁자 앞에 앉아서 친필로 명령서를 쓰고 있었다. 잭슨, 공작이 비서에게 말했다. 지금 당장 대법관에게 가서 이 명령을 집행하도록 전하게. 나는 이 명령이 당장 공포되기를 바라네. 하지만 전하, 대법관이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를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뜻이라고 대답하게. 나는 누구한테도 내 뜻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전하게. 대법관은 폐하께도 그렇게 전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비서가 싱긋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영국의 모든 항구에서 한 척의 배도 출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폐하께서 알고 싶어 하시면 말입니다. 자네 말이 맞아. 버킹엄이 대답했다. 그런 경우라면 내가 전쟁을 결심했고 이 조치는 프랑스에 대한 최초의 적대 행위라고 말씀드리라고 해. 비서는 절을 하고 나갔다. 이제 그쪽은 안심해도 돼. 버킹엄이 다르타냥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말했다. 목걸이가 아직 프랑스로 떠나지 않았다면 자네보다 먼저 프랑스에 도착하지는 못할 거야. 어떻게요? 영국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든 배에 대해 출항 금지령을 내렸으니까.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어떤 배도 닻을 올리지 못할 걸세. 다르타냥은 공작이 국왕의 신임으로 얻은 무제한의 권력을 자신의 사랑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멍하니 바라보았다. 버킹엄은 젊은이의 표정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는 빙그레 웃었다. 그래, 안 왕비야말로 나의 진정한 여왕일세. 그분이 한마디만 하면 나는 조국도 국왕도 하느님도 배신할 걸세. 라로셸 사태 때에도 나는 신교도들에게 원조를 약속했지만 그분이 원조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원을 중단했다네. 약속을 어긴 셈이지만 그게 무슨 대수인가? 나는 왕비님의 뜻에 따랐을 뿐이네. 그 복종으로 큰 보상을 받았지. 그분의 초상화를 얻게 되었으니까. 다르타냥은 국가의 운명과 사람의 목숨이 때로는 얼마나 약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려 있는가를 알고 놀랐다. 다르타냥이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사이에 보석 세공사가 들어왔다. 이 사람은 최고의 기술을 지닌 아일랜드인으로 버킹엄 공작 한테서만도 1년에 10만 리브르를 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오레일리 공작이 그를 예배실로 데리고 가면서 말했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고 한 개 값이 얼마나 나갈지 말해주게. 세공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우아한 세공을 훑어보더니 가격을 계산한 다음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나에 1100 피스톨입니다, 전하. 이것과 똑같은 것을 2개 만드는데 며칠이나 걸리겠나? 보다시피 2개가 모자라다네. 여드레는 걸릴 겁니다, 전하. 하나에 3천 피스톨을 줄 테니까 모레까지 해주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네는 소중한 사람이야, 오레일리. 하지만 내 주문은 그게 다가 아닐세. 이 목걸이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면 안 되는 물건이니까 이 집 안에서 작업해야 해. 불가능합니다, 전하. 원래 이 다이아몬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네는 내 포로일세. 이젠 내 집에서 나가고 싶어도 그렇게는 안 돼. 자, 필요한 조수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들이 가져와야 할 연장도 말해주게. 세공사는 공작의 성격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결정을 내렸다. 집사람에게는 알려도 되겠습니까? 마누라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포로라고 했지만 감시가 느슨할 테니 안심하게. 불편을 주는 만큼 당연히 보상도 해줘야겠지. 이건 1000 피스톨짜리 어음일세. 다이아몬드 값 외에 나 때문에 겪는 불편을 보상하는 값일세. 다르타냥은 이 귀족이 숱한 사람과 거액의 돈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편 세공사는 아내에게 1000 피스톨짜리 어음과 함께 편지를 보내 가장 솜씨 좋은 직공을 보내라고 말하고 그가 원하는 다이아몬드의 중량과 품질을 지정하고 필요한 연장 목록을 열거했다. 버킹엄은 세공사를 위해 마련한 방으로 그를 데려갔다. 30분 뒤에는 이 방이 작업실로 바뀌었다. 이어서 버킹엄은 그 방으로 통하는 문마다 보초를 세우고 하인인 패트릭 외에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세공사 오레일리와 그의 조수에게는 어떤 이유로도 그 방에서 나오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런 조치를 취한 뒤 공작은 다르타냥에게 돌아왔다. 자, 젊은 친구, 이제 영국은 우리 2사람 손에 달려있네. 필요한 게 뭔가? 뭘 원하나? 침대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잠입니다. 버킹엄은 자신의 침실 옆방을 다르타냥에게 내주었다. 다르타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왕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가까이 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1시간 뒤 프랑스행 선박은 우편선을 포함하여 일절 출항을 금지한다는 명령이 런던에서 내려졌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두 왕국 간의 선전포고였다. 이틀 뒤 11시경에 다이아몬드 2개가 완성되었다. 원래 이 다이아몬드를 완벽하게 똑같이 복제한 것이어서 버킹엄은 예전 것과 새로 만들어진 것을 전혀 분간할 수 없었다. 아무리 예리한 보석 감정가라 할지라도 버킹엄처럼 속아 넘어갈 터였다. 그는 당장 다르타냥을 불렀다. 이게 자네가 가지러 온 다이아몬드 목걸이일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했다는 증인이 되어주게나. 염려 마십시오. 전하, 제가 본 바를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자 없이 이것만 주시는 건가요? 상자는 오히려 방해가 될 거야. 게다가 상자는 내게 더욱 소중해졌네. 내게 남은 건 이제 상자뿐이니까 내가 고이 간직하겠다고 하더라고 말씀드리게. 전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버킹엄이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자네에게는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 다르타냥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공작이 주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친구들과 자신이 흘린 피의 대가를 영국인의 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자 이상하게도 불쾌감이 들었다. 공장님, 피차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실수가 없도록 미리 사실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프랑스의 국왕 폐하와 왕비님을 섬기고 있고 에사르시의 근위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의 대장님은 매형인 트레빌 씨와 마찬가지로 폐하 내외님께 진심으로 충성을 바치고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한 일은 모두 왕비님을 위해서였고 전하를 위해서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전하께서 왕비님을 사모하시듯 저도 어떤 부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었다면 저는 이 일을 맡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군. 공작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그 부인이 누군지 알 것 같네. 그 부인은 전하, 저는 그 부인의 이름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공작의 말을 얼른 가로막았다. 그랬지. 그렇다면 자네의 헌신에 대해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그 부인이겠군? 그렇습니다.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전하를 영국인으로 그러니까 프랑스의 적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하를 윈저궁의 공원이나 루브르궁의 복도에서 만나 뵙는 것보다는 전쟁터에서 마주치는 편이 훨씬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임무를 확실히 수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되풀이 말씀드리면 제가 전하를 처음 만나 뵈었을 때 전하께 해드린 일에 대해 저에게 감사하실 이유가 없는 것처럼 이번에 제가 저 자신을 위해 한 일에 대해 전하께서 저에게 감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영국인들은 스코틀랜드 사람처럼 자존심이 강하다고 말하지. 버킹엄이 중얼거렸다. 우리 프랑스에서는 가스코뉴 사람처럼 자존심이 강하다고 말하죠. 다르타냥이 응수했다. 가스코뉴 사람은 프랑스의 스코틀랜드 사람이나 마찬가지지요. 다르타냥은 공작에게 절을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자네는 그냥 그렇게 떠날 텐가? 어디로? 어떻게? 그렇군요. 그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세상에 프랑스 사람은 정말 대단하군. 영국이 섬나라라는 것 그리고 전하께서 영국의 왕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항구로 가서 썬드호라는 범선을 찾거든 선장에게 이 편지를 건네주게. 그러면 선장이 자네를 어느 조그만 항구에 데려다 줄 걸세. 평소에는 고기잡이배 몇 척밖에 드나들지 않는 항구여서 자네가 그곳에 상륙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할 걸세. 그 항구 이름이 뭡니까? 생 발레리라네. 거기에 도착하거든 간판도 없는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게. 진짜 뱃사람들이 드나드는 싸구려 주막인데 주막이라곤 그 집 하나뿐이니 못 찾을 염려는 없네. 그런 다음에는요. 여관 주인을 찾아서 포워드라고 말하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라는 뜻이야. 암호라네. 그러면 주인이 안장 얹은 말을 내주고 자네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걸세. 파리까지 가는 동안 그런 역참을
네 군데 만나게 될 텐데 역참에서 말을 바꿀 때마다 자네의 파리 주소를 남겨놓고 가면 나중에 말 네 마리가 자네한테 보내질 거야. 그 중에 두 마리는 일전에 우리가 탔던 말인데 자네도 알고 있는 말이지. 자네가 그 말들을 보고는 말 애호가로서 높이 평가하는 것 같더군. 내 말을 믿어도 좋아. 나머지 두 마리도 결코 뒤지지 않네. 이 네 마리는 모두 전투용으로 훈련된 것들이야. 자네 자존심이 아무리 세더라도 한 마리쯤은 받아주기 바라네. 그리고 새 친구에게 한 마리씩 나누어 주었으면 하네. 그 말들은 우리와 전쟁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거야.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프랑스 사람들은 말하지 않나? 예, 전하, 고맙게 받겠습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하느님의 뜻이라면 전하의 선물을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악수하세. 젊은 친구, 곧 전쟁터에서 만나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좋은 친구로서 헤어지고 싶군. 예, 전하. 하지만 머지않아 적으로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게. 그건 약속하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전하. 다르타냥은 공작에게 절을 하고 서둘러 항구로 갔다. 런던탑 맞은편에서 그는 공작이 말한 배를 발견하여 선장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선장은 항만 사령관의 승인을 받고 당장 돛을 올렸다. 50척이나 되는 배가 출항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배 옆을 지날 때 다르타냥은 맹에서 만난 여자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미제 귀족이 밀레디라고 부른 여자, 다르타냥이 대단한 미인이라고 생각한 그 여자였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과 순풍 덕분에 배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들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배가 해협을 건너 생 발레리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 아침 9시경이었다. 다르타냥은 곧장 여관을 찾아 나섰다. 안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 거기가 지정된 여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뱃사람들이 떠들어대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다르타냥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주인에게 다가가서 포워드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당장 그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더니 다르타냥과 함께 문을 지나 안마당으로 나갔다. 주인이 데려간 마구간에서는 떠날 채비를 갖춘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은 더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물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고 싶소. 다르타냥이 말했다. 여기서 블랑지로 간 다음 블랑지에서 뇌샤텔로 가세요. 뇌샤텔에서는 에르스도르, 황금세스랑이라는 여관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아무를 말하면 여기서처럼 안장 얹은 말을 내줄 겁니다. 돈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다르타냥이 물었다. 벌써 받았습니다. 주인이 말했다. 그것도 아주 두둑하게 받았지요. 그럼 어서 떠나세요.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아멘. 젊은이는 대답하자마자 전속력으로 출발했다. 4시간 뒤에는 뇌샤텔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뇌샤텔에서도 생 발레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떠날 준비를 갖춘 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타고 온 말의 안장에서 권총을 꺼내 새로 탈 말의 안장에 넣으러 갔다. 그런데 권총집에 이미 똑같은 권총이 들어있었다. 파리의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에사르크니데 본부로 보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우르앙가도를 따라가다가 도시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세요. 에쿠이라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거든 에퀴드 프랑스, 프랑스의 방패라는 여관을 찾으세요. 그곳엔 여관이 하나뿐이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겉모양으로 여관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곳 마구간에 이 말 못지않게 좋은 말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아무도 갔나요? 예, 갔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더 필요하신 건 없습니까? 다르타냥은 고개를 젓고 전속력으로 말을 달렸다. 에쿠이에서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었다. 그곳에도 친절한 여관 주인과 팔팔한 말이 있었다. 거기서도 파리의 주소를 남기고 전속력으로 퐁투아즈를 향해 떠났다. 퐁투아즈에서는 마지막으로 말을 갈아탔고
9시에는 트레빌의 저택 앞마당으로 말을 달려 들어갔다. 12시간 동안 거의 300km를 달린 셈이었다. 트레빌은 마치 그날 아침에 헤어진 것 같은 얼굴로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만 여느 때보다 조금 더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고 에사르 근위대가 루브르 궁에 경비를 서고 있으니 바로 가도 좋다고 말했다. 제22장 무도회. 그 이튿날 파리는 온통 시 참사회가 왕과 왕비를 위해 개최하는 무도회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게다가 무도회에서는 왕과 왕비가 왕이 특히 좋아하는 유명한 메를레종 춤을 출 거라는 소문이었다. 실제로 시청에서는 일주일 전부터 이 장엄한 야회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시청의 목공들은 초대받은 귀부인들이 앉을 관람석을 지었고 자파 담당은 백납 램프를 200개나 설치했는데 당시로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치였다. 바이올린 연주자도 20명이나 준비되었는데 밤새 연주한다는 조건으로 평소의 갑절이나 되는 보수가 주어졌다. 오전 10시에 근위대 기수인 라 코스트가 경찰관 2명과 여러 명의 궁사를 거느리고 시청 서기인 클레망을 찾아와서 시청의 모든 방과 사무실 열쇠를 받아갔다. 열쇠에는 모두 어느 문의 열쇠인지를 알려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이때부터 라 코스트가 모든 문과 모든 진입로에 경비를 맡게 되었다. 11시가 되자 이번에는 근위대장 뒤알리에가 50명의 궁수를 데리고 나타나서 시청 곳곳에 출입문에 배치했다. 오후 3시에는 근위대 2개의 부대가 도착했다. 하나는 프랑스인 부대였고 다른 하나는 스위스인 부대였다. 프랑스인 부대의 절반은 뒤알리에의 대원, 나머지 절반은 에사르의 대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저녁 6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청에 들어온 손님들은 무도회장에 준비된 관람석으로 안내되었다. 9시에 참사회 의장 부인이 도착했다. 그녀는 왕비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청 고관들이 그녀를 영접하여 왕비와 마주 보는 특별석으로 안내했다. 10시가 되자 생장 성당 옆에 작은 홀에 국왕을 위한 야식이 차려졌다. 과일과 채소 따위로 이루어진 가벼운 식사였다. 그 앞에는 은그릇 찬장이 있었고 4명의 궁사가 지키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요란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렸다. 루브르 궁에서 시청까지 색색의 초롱으로 밝혀진 길을 따라 드디어 국왕이 도착한 것이다. 모직 가운을 입은 행정관들은 횃불을 하나씩 든 6명의 수의관을 앞세우고 왕을 영접하러 나갔다. 그들은 계단에서 왕을 맞이했고 시장이 환영 인사를 하자 국왕은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국사를 논의하느라 11시까지 추기경한테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다. 예복 차림에 국왕을 수행한 사람은 왕제인 오를레앙공, 수아송 백자, 대수도 원장, 롱그빌 공자, 델페프 공자, 다르쿠르 백자, 라로슈 기용 백자, 리앙쿠르 씨, 바라다스 씨, 크라마유 씨, 수브레 기사 등이었다. 누가 보아도 왕은 슬픈 표정으로 뭔가 생각에 골몰해 있는 표정이었다. 왕과 그 동생을 위해 탈의실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었다. 각 탈의실에는 가장 무도회용 의상이 마련되어 있었다. 왕비와 참사회 의장 부인을 위한 탈의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왕과 왕비를 수행한 귀족과 귀부인들은 2사람이 방 하나를 배정받아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게 되어 있었다. 왕은 탈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추기경이 나타나면 알려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왕이 입장한 지 30분 뒤에 다시 요란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왕비가 도착한 것이다. 행정관들은 왕이 도착했을 때처럼 수의관을 앞세우고 왕비를 맞으러 나갔다. 왕비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왕비의 표정과 왕과 마찬가지로 슬퍼 보이고 무엇보다 지쳐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왕비가 들어선 순간 이때까지 닫혀 있던 작은 연단에 장막이 걷히면서 스페인 기사로 분장한 추기경의 청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눈이 왕비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윽고 기쁨의 미소가 그의 입술을 스쳤다. 왕비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왕비는 시청 고관들의 인사를 받고 귀부인들의 인사에 답하느라 잠시 연회장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갑자기 왕이 추기경과 함께 문간에 나타났다. 추기경은 낮은 목소리로 왕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왕의 얼굴이 몹시 창백했다. 왕은 가면도 쓰지 않고 윗도리의 리본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사람들을 해치고 왕비에게 다가가더니 여느 때와는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지 않았소? 내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면서. 왕비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왕의 뒤에서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있는 추기경이 보였다. 폐하, 왕비도 여느 때와 다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혹시라도 목걸이가 손상될까 걱정되어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요. 내가 그 목걸이를 선물한 것은 당신이 아름답게 꾸미기를 바랐기 때문이요. 그런데도 내 뜻을 거스르다니? 왕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놀란 눈으로 국왕 내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정 그러시다면 루브르로 사람을 보내서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루브르에 있으니까요. 그러면 폐하의 소망도 이루어지겠지요? 그렇게 하시오, 부인. 당장 그렇게 해요. 1시간 뒤에는 무도회가 시작되니까. 왕비는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숙이고 시녀들의 안내를 받아 탈의실로 갔다. 왕도 자기 탈의실로 돌아갔다. 연회장에서는 잠시 소란이 일었다. 왕과 왕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둘 다 아주 낮은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느라 몇 걸음씩 떨어져 있었던 주위 사람들은 아무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악사들이 힘껏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지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왕이 먼저 탈의실에서 나왔다. 우아한 사냥복 차림이었다. 왕제와 다른 귀족들도 왕과 비슷한 차림이었다. 왕에게는 그 차림이 가장 잘 어울렸다. 그렇게 차려입으면 왕은 정말로 그의 왕국에서 으뜸가는 귀족으로 보였다. 추기경이 왕에게 다가가서 상자 하나를 건네주었다. 왕이 상자를 열어보니 다이아몬드 2개가 들어있었다. 이게 무엇이오? 왕이 추기경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기경이 대답했다. 다만 왕비님께서 목걸이를 갖고 계신다면 과연 갖고 계실지 의심스럽습니다만 다이아몬드 개수를 세어보십시오. 다이아몬드가 10개밖에 없다면 누가 그 목걸이에서 다이아몬드 2개를 훔칠 수 있었는지 왕비님께 여쭤보십시오. 왕은 추기경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물으려고 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감탄하는 소리가 모든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왕이 프랑스 제1의 귀족처럼 보였다면 왕비는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왕비에게는 사냥복 차림이 놀랄 만큼 잘 어울렸다. 푸른 깃털 장식이 달린 펠트 모자를 쓰고 진주빛이 감도는 회색 벨벳 재킷을 다이아몬드 걸쇠로 고정시키고 은실로 수놓은 푸른색 공단 치마를 입고 있었다. 왼쪽 어깨 위에서는 깃털 및 드레스와 같은 색깔인 푸른색 리본에 박힌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왕은 기쁨에 겨워 몸을 떨었고 추기경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들은 왕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개수를 셀 수 없었다. 왕비가 목걸이를 걸고는 있지만 다이아몬드가 10개냐 12개냐 그것이 문제였다. 바로 그때 바이올린이 무도회의 시작을 알렸다. 왕은 첫 번째 춤을 함께 추도록 되어 있는 참사회 의장 부인에게 다가갔고 왕제는 왕비에게 다가갔다. 그들이 자리를 잡자 무도회가 시작되었다. 왕은 왕비를 마주보며 춤을 추었고 왕비 옆을 지나갈 때마다 목걸이를 유심히 보았지만 다이아몬드가 몇 개인지는 셀 수 없었다. 추기경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춤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춤에는 모두 16가지의 춤 사위가 있었다. 춤이 끝나자 홀 전체에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남자들은 각자 파트너를 원래 있던 자리로 안내했다. 하지만 왕은
파트너를 자리까지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이용하여 참사회 의장 부인을 그 자리에 놔둔 채 왕비에게 다가갔다. 내 뜻을 들어주어서 고맙소 부인, 왕이 말했다. 그런데 그 목걸이에서 다이아몬드 2개가 빠진 것 같아서 내가 가져왔소. 이렇게 말하면서 왕은 추기경이 준 다이아몬드 2개를 왕비에게 내밀었다. 뭐라고요? 왕비가 깜짝 놀란 채 하면서 외쳤다. 2개를 더 주신다고요? 하지만 그러면 14개가 되는걸요? 실제로 왕이 헤아려 보니 왕비의 어깨 위에서는 다이아몬드 12개가 빛나고 있었다. 왕은 추기경을 불렀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추기경? 왕이 준엄한 어조로 물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추기경이 대답했다. 왕비님께 그 다이아몬드 2개를 드리고 싶었으나 감히 왕비님께 직접 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기경께 더욱 감사를 드려야겠군요. 안 왕비가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추기경의 교묘한 친절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2개만으로도 폐하께서 주신 12개와 맞먹는 값을 치르셨을 테니까요. 왕비는 왕과 추기경에게 인사를 하고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돌아갔다. 나는 이 장 첫머리에서 무도에 등장하는 저명 인사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안 왕비가 방금 추기경을 상대로 얻어낸 놀라운 승리의 은인을 잠시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그는 문간에 들어찬 사람들 틈에 남몰래 숨어서 4사람, 왕과 왕비와 추기경 그리고 자기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왕비가 탈의실로 돌아가자 다르타냥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살짝 만지는 것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웬 젊은 여자가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그 여자의 얼굴은 검은 벨벳 가면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다르타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그녀가 전에도 자신을 안내해준 민첩하고 재치 있는 보나시웨 부인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보았다. 그들은 전날 밤 문지기인 제르맹의 대기실에서 다르타냥이 그녀를 불러내어 잠깐 만났다. 보나시웨 부인은 전령이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다는 좋은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왕비에게 전하고 싶어서 몹시 서둘렀기 때문에 2연인은 겨우 2-3마디밖에 나누지 못했다. 그래서 다르타냥은 사랑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보나시웨 부인을 따라갔다. 가는 동안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졌기 때문에 다르타냥은 여자를 잠깐만이라도 세워서 끌어안고 얼굴을 들여다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새처럼 잽싸게 그의 손에서 빠져나갔고 그가 말을 걸려고 하면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매력적인 몸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 몸짓을 보면 그는 가벼운 불평조차 용납되지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지배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분 동안 꼬불꼬불 구부러진 복도를 지난 뒤 마침내 보나시웨 부인이 문 하나를 열고 다르타냥을 캄캄한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한 뒤 테피스트리 뒤에 가려진 2번째 문을 열었다. 그러자 갑자기 문틈으로 눈부신 빛이 비쳐들고 보나시웨 부인은 빛 속으로 사라졌다. 다르타냥은 여기가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잠시 서 있었다. 하지만 다른 방에서 스며드는 한 줄기 빛과 흘러드는 훈훈한 향기, 2-3명의 여자가 정중하고 우아한 말씨로 나누는 대화, 그리고 여러 번 되풀이되는 마마라는 존칭은 이곳이 왕비의 처소에 달린 옷방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다르타냥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왕비는 쾌활하고 행복해 보였다. 평소 불안과 근심에 잠긴 표정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측근들에게는 왕비의 밝은 표정이 꽤 낯선 모양이었다. 왕비는 이 즐거운 기분을 야훼의 아름다움과 춤의 즐거움 덕분으로 돌렸다. 왕비가 웃건 울건 왕비에게 반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측근들은 모두 시청 행정관들의
친절한 환대를 서로 다투어 칭찬했다. 다르타냥은 아직 왕비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왕비의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들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다. 우선은 외국 억양이 조금 섞여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은 말투의 왕비다운 위엄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린 문틈을 통해 왕비가 문 쪽으로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는 소리를 들었고, 두세 번은 한 사람의 그림자가 불빛을 가리는 것도 보았다. 마침내 경탄할 만큼 아름답고 하얀 손과 팔이 갑자기 테피스트리 뒤에서 나타났다. 다르타냥은 이것이 왕비가 내리는 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얼른 무릎을 꿇고 그 손을 잡아 공손히 입술을 댔다. 이윽고 그 손은 그의 손에 무언가를 남기고 물러갔다. 그것은 반지였다. 그런 뒤에 문이 닫혔다. 다르타냥은 다시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다. 다르타냥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계속 기다렸다.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충성의 보상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의 보상을 받을 차례였다. 게다가 춤은 끝났지만 야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새벽 3시에는 식사가 나온다. 생장 성당의 시계는 조금 전에 2시 45분을 알렸다. 옆방에서는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이윽고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기척이 났다. 그때 다르타냥이 있는 옷방 문이 다시 열리더니 보나시의 부인이 뛰어들었다. 마침내 당신이, 다르타냥이 외쳤다. 쉿! 젊은 여인이 젊은이의 입술을 손으로 누르면서 말했다. 조용히 하시고 아까웠던 길로 나가세요. 하지만 다음에는 언제 어디서 만나죠? 집에 돌아가시면 쪽지가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알아요. 자, 어서 가세요. 어서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고 다르타냥을 옷방에서 밀어냈다. 다르타냥은 어린애처럼 순순히 그 말에 따랐다. 저항도 반대도 하지 않는 것은 그가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였다. 제23장 밀회. 다르타냥은 한 걸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새벽 3시가 지난 한밤중이었고 파리에서 가장 위험한 구역을 지나야 했지만 아무런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주정뱅이와 연인들을 돌봐주는 특별한 신이 있다고 한다. 그는 뒷골목 쪽으로 나 있는 문이 빠끔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계단을 올라와 하인과 약속해둔 신호대로 문을 두드렸다. 2시간 전에 플랑셰를 시청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자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해 두었던 것이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플랑셰가 문을 열어주었다. 누군가가 편지를 가져오지 않았나? 다르타냥이 다짜고짜 물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플랑셰가 대답했다. 하지만 혼자서 온 편지는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나리의 방 열쇠는 제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고 그 열쇠는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나리의 침실 탁자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편지 어디 있나?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편지가 그런 식으로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건 예산 일이 아니지요. 창문이 하다못해 절반만 열려 있었다 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문도 창문도 모두 꽁꽁 닫혀 있었거든요. 주인님, 조심하세요. 그 편지에는 마법이 숨어 있는 게 분명하니까요. 플랑셰가 이렇게 수다를 떠는 동안 다르타냥은 침실로 뛰어들어가서 편지를 뜯어보았다. 보나시의 부인이 보낸 편지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10시경 생클루의 데스트레 씨 저택 모퉁이에 있는 별채 앞으로 오세요. CB. 편지를 읽으면서 다르타냥은 연인의 가슴을 괴롭히기도 하고 어루만지기도 하는 그 감미로운 경련으로 자신의 심장이 팽창과 수축을 되풀이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이런 편지를 받아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이런 미래를 제의받은 것도 난생 처음이었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라 사랑이라 불리는 지상 낙원의 문턱에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날이, 플랑셰가 주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뭔가 나쁜 일일 거라는 게 제 짐작이 맞았지요? 틀렸네, 플랑쉐.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그 증거로 자네가 나를 위해 건배할 수 있도록 은하 한 잎을 주겠다. 돈을 주신 것은 고맙고 시키시는 대로 술도 마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문이 잠긴 집에 이런 식으로 들어온 편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그럼 주인님은 만족하시는 거군요. 플랑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야. 나리께서 그렇게 행복하시다니 저는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어도 될까요? 그래, 가서 자게. 하늘의 축복이 온통 나리께 내리시기를. 하지만 그래도 편지가 그런 식으로. 플랑시는 여전히 미심쩍은 태도로 고개를 저으며 방에서 나갔다. 다르타냥이 인심 좋게 돈을 주었지만 플랑시의 의심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혼자 남은 다르타냥은 편지를 몇 번이고 읽은 다음 아름다운 연인의 손으로 쓰인 그 글씨에 20번쯤 입을 맞추었다. 그런 다음에야 겨우 잠이 들었고 행복한 꿈을 꾸었다. 다르타냥은 아침 7시에 깨어나 플랑쉐를 불렀다. 플랑쉐는 2번 부른 뒤에야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은 어제의 걱정이 아직도 말끔히 씻기지 않은 기색이었다. 플랑쉐, 다르타냥이 말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저녁 7시까지 자유야. 하지만 7시에는 말 2마리를 준비해둬. 그럼 우리 몸은 또 여기저기 총알 구멍이 나겠군요. 플랑쉐가 말했다. 너의 소총과 권총도 준비해둬. 그러게 제가 뭘 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망할 놈의 편지. 걱정 마. 잠깐 외출하는 것뿐이야. 저번 날의 그 유람 여행처럼 말이죠. 그때도 총알이 비오듯 쏟아지고 여기저기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좋아. 그렇게 무섭다면 나 혼자 가겠어. 벌벌 떠는 사람과 함께 가느니 차라리 혼자 가는 게 편하겠어. 나리는 저를 오해하고 계세요. 제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셨을 텐데요. 그래.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용기를 한 방에 몽땅 써버린 줄 알았지. 때가 오면 아직 남아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용기를 오래오래 가지고 있기를 바라신다면 제발 낭비하게 하지 마세요. 그 용기를 오늘 저녁에 조금 쓸 수 있을까? 그러길 바랍니다. 좋아. 그럼 너만 믿을게. 말씀하신 시간에 말을 준비해 둘게요. 그런데 근위대 마구간에는 나리의 말이 한 마리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은 한 마리뿐이지만 오늘 저녁에는 4마리가 될 거야. 저번에 우리 여행은 말을 보충하기 위한 여행이었던 모양이군요. 맞아. 다르타냥이 대답했다. 그리고 플랑쉐에게 마지막으로 단단히 이르는 몸짓을 하고는 밖으로 나갔다. 보나시웨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다르타냥은 그에게 아무 말도 걸지 않고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도 상냥하고 다정하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의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으로서 답례하지 않을 수 없었고 대화도 나눌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바로 그날 저녁 생클루의 데스트레시 저택 건너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여자의 남편에게 어떻게 약간의 겸손함을 보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르타냥은 최대한 상냥한 태도로 그에게 다가갔다. 대화는 자연히 그 가엾은 남자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보나시웨는 자신과 맹에서 온 사내가 나눈 대화를 다르타냥이 엿들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괴물 같은 라프마에게 고문받은 일을 이야기했다. 라프마가 추기경 직속의 교수형 집행인이라고 욕을 해대면서 바스티유 감옥과 감방의 빗장, 감시창, 통풍구, 쇠창살, 고문도구 따위에 대해 너스레를 떨었다. 다르타냥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부인을 누가 납치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알게 된 행운도 그 유감스러운 사건 때문이었다는 것이 생각나서 말입니다. 아, 글쎄, 놈들은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하더군요. 그리고 집사람도 납치범을 모른다고 하늘에 계신 신들을 걸고 맹세했지요. 그런데 나리는 보나시회가 더없이 순박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나리도 친구분들도 통 볼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어제 플랑쉐가 나리의 장화에서 떨어낸 흙먼지가
파리의 포장 도로에서 묻었을 리는 없는데요. 맞습니다, 보나시웨 씨. 실은 친구들과 함께 잠깐 여행을 다녀왔지요. 멀리 가셨나요? 아닙니다. 겨우 200km밖에 안 돼요. 아토스를 포르주 온천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친구들은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리만 돌아오셨군요. 보나시웨가 교활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받았다. 나리처럼 잘생긴 젊은이는 애인한테 장기 휴가를 얻기 힘들죠. 파리에서 애타게 기다렸을 테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다르타냥이 웃으면서 말했다.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맞아요. 파리에서 나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도 당신 말대로 애타게 말입니다. 보나시웨의 이마가 구름이 낀 것처럼 약간 흐려졌지만 구름이 너무 적어서 다르타냥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빨리 돌아오셨으니 이제 보답을 받으시겠군요. 자파상이 약간 달라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좀 전에 상대의 얼굴이 어두워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처럼 목소리가 달라진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당신은 진짜 점쟁이 같군요. 다르타냥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리가 집에 늦게 들어오실지 어떨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건 왜 알고 싶은 거죠? 잠도 안 자고 나를 기다릴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체포당하고 집에 도둑이 든 뒤로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겁이 나서요. 특히 밤에는 더 그렇습니다. 군인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요. 내가 밤 1시나 2시 또는 3시에 돌아와도 겁먹지 마세요. 아예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놀라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보나시웨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해졌기 때문에 다르탄 양도 알아차리고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나시웨가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곤욕을 치른 뒤로는 갑자기 가벼운 발작을 일으키곤 합니다. 그저 잠깐 오한이 났을 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리는 행복을 누리기에도 바쁘실 텐데. 바쁜 게 당연하죠. 행복하니까요. 아직은 아니지요. 잠깐만요. 오늘 저녁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예. 하지만 저녁은 금방 올 겁니다. 아마 당신도 나만큼 초조한 마음으로 오늘 저녁을 기다리고 있겠죠? 부인이 집에 올 테니까요. 집사람은 오늘 저녁에 밖에 나오지 못합니다. 일 때문에 루브르에 붙잡혀 있거든요. 안 됐군요. 정말 안 됐군요. 내가 행복할 때는 세상 사람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모양이군요. 다르타냥은 이 농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웃으면서 성큼성큼 걸어갔다. 재미 많이 보세요. 보나지웨가 음울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하지만 다르타냥은 벌써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보나시웨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설령 들었다 해도 기쁨에 들뜬 나머지 보나시웨의 기분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트레빌의 저택으로 갔다. 전날 밤에 방문이 너무 짧아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트레빌은 기분이 무척 좋았다. 무도회에서 왕과 왕비는 유쾌해 보였다. 추기경은 더없이 침울해 보였다. 그는 새벽 1시에 몸이 불편하다면서 무도회장을 떠났다. 왕과 왕비는 오전 6시가 되어서야 루브르로 돌아갔다. 자, 이젠 자네 이야기를 들어볼까? 트레빌이 방 안에 또 누가 없는지 구석구석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다. 구강폐하가 그렇게 기뻐하시고 왕비님이 그렇게 의기양양하셨던 반면 추기경이 그렇게 울상이었던 것은 자네가 무사히 돌아온 것과 관계가 있어. 그러니 자네는 조심해야 돼. 제가 뭘 조심해야 하죠? 다르탄 양이 대답했다. 국왕폐하와 왕비님의 총애를 받게 되었는데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모든 걸 걱정해야 돼. 추기경은 속임수를 당하면 그 원한을 풀 때까지는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야. 이번에 추기경을 속인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잘 아는 가스코뉴 젊은이인 것 같아. 런던에 갔다 온 사람이 저라는 걸 추기경도 대장님처럼 알고 있을까요? 저런, 그러니까 자네가 런던에 갔었군. 자네 손가락에서 번쩍이는 그 멋진 다이아몬드도 자네가 런던에서 가져온 건가? 조심하게. 다르타냥, 적의 선물은 좋은 게 아니야. 거기에 관한 라티노 식구가 있지 않나. 뭐더라? 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르타냥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라틴어의 기본적인 지식조차 머리에 집어넣지 못해서 가정교사를 절망에 빠뜨린 적도 있었다. 예, 틀림없이 그런 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 언젠가 방스라드 씨가 그걸 나한테 들려주었는데, 뭐더라? 옳지, 생각났다. 티메오, 다나우스, 에트도나, 페렌테스. 선물하는 적을 경계하라 는 뜻일세. 이 다이아몬드는 적이 준 게 아닙니다, 대장님. 다르타냥이 말을 받았다. 왕비님이 주신 거예요. 왕비님이? 오호, 정말로 왕실의 보석이군. 값을 매길 수 있다면 1천 피스톨의 가치는 될 거야. 왕비님은 누구를 통해 그 선물을 주셨나? 직접 주셨습니다. 어디서? 왕비님이 옷을 갈아입으시는 탈의실 옆에 딸린 옷방에서요. 어떻게? 손에 입을 맞추라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네가 왕비님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고? 트레빌이 다르타냥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외쳤다. 왕비님이 영광스럽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다면 경솔하셨어. 아닙니다, 대장님.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못 봤으니까요. 다르타냥이 말하고는 트레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정말 여자들이란 늙은 군인이 외쳤다. 여자들의 낭만적인 상상을 보면 여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여자들은 신비의 냄새를 풍기는 것에는 뭐든지 매혹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자네는 팔만 보았을 뿐이군. 그러면 나중에 왕비를 만나도 알아보지 못하겠고 왕비님도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시겠군. 예, 하지만 이 반지 덕에 자네한테 충고 하나 해도 될까? 아주 좋은 충고, 우호적인 충고를. 그래 주신다면 영광으로 여기겠습니다. 좋아, 그럼 어디든 보석상을 찾아가서 그 다이아몬드를 팔아버리게. 아무리 욕심 많은 장사꾼이라도 최소한 800 피스톨은 줄 거야. 돈에는 이름이 없지만 그 반지는 무서운 이름이 있어. 그리고 그걸 끼고 있는 사람을 배신할지도 몰라. 이 반지를 팔아버리라고요? 왕비님이 주신 반지를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석이라도 안쪽으로 돌려놔. 가스코뉴 출신 수습생이 그런 보석을 어머니의 보석 상자에서 찾았을 리는 없다는 것쯤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장님은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다르타냥이 물었다. 도화선에 불을 붙인 폭탄 위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자네보다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이런 제기랄. 다르타냥은 자신 있게 장담하는 트레빌의 말을 듣고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럼 어떡하죠? 늘 조심하고 남들 앞에서는 경계심을 풀지 말게. 추기경은 기억력도 좋을 뿐 아니라 막강한 권력도 갖고 있으니까 분명히 자네한테 못된 장난을 칠 거야. 무슨 장난을 말입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나. 추기경은 온갖 악마의 관계를 마음대로 쓰고 있지 않나. 자네한테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네를 체포해버리는 것이겠지. 뭐라고요? 국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을 함부로 체포한단 말인가요? 물론이지. 아토스도 거리낌 없이 체포했어. 어쨌든 30년 동안이나 궁정에서 일한 내 말을 믿게. 절대로 방심하지 말게. 그랬다가는 끝장이야. 사방팔방에 적이 있다고 생각하게. 누군가가 시비를 걸거든 상대가 10살짜리 어린애라도 맞서지 말고 피하게. 밤이건 낮이건 공격을 받으면 달아나게. 부끄러워하면 안 돼. 다리를 건널 때는 널빤지가 자네 발밑에서 부러질지 모르니까 일일이 확인하게. 건축 중인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돌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을까 잘 살피도록 하게.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는 하인을 뒤에 데리고 다니고 하인에게도 무장을 시키게. 물론 하인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써야겠지. 모든 사람을 경계하게. 친구도, 형제도, 애인도 믿지 말게. 특히 애인은 믿으면 안 돼. 다르타냥은 얼굴을 붉혔다. 애인을 믿지 말라고요? 왜 애인을 특히 더 경계해야 합니까? 추기경이 가장 즐겨 쓰는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지 애인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어. 여자는 10 피스톨만 줘도 자네를 팔아 넘길 거야. 델릴라가 그 증거지. 성서에 나온 이야기인데. 다르타냥은 보나시웨 부인과 저녁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떠올렸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을 칭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해두자면 트레빌이 일반적으로 여자에 관해 좋지 않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르타냥은
아름다운 애인에 대해 조금도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런데 자네의 새 친구는 어떻게 됐나? 트레빌이 물었다. 혹시 대장님께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제가 여쭈어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아무 소식도 못 들었네. 세 사람 다 도중에 헤어졌습니다. 포르토스는 상티이에서 결투를 하게 돼서 헤어졌고, 아라미스는 크레브 퀘르에서 어깨에 총알을 맞아서 헤어졌고, 아토스는 아미행에서 가짜 돈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헤어졌지요. 그것 봐.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무사했지?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슴팍을 한번 찔렸지만 바르드 백작이라는 자를 벽에 나비를 핀으로 꽂듯 칼레의 길가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었지요. 잘 듣게, 바르드 백작은 추기경의 신복이고 로슈포르의 사촌이야. 옳지, 좋은 생각이 났네. 말씀해 보세요, 대장님. 내가 자네라면 할 일이 한 가지 있네. 뭔데요? 내가 자네라면 추기경이 파리에서 나를 찾고 있는 동안 나는 남몰래 피카르디로 가면서 새 친구의 소식을 알아볼 걸세. 그 정도는 자네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친구들이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장님, 내일 당장 떠나겠습니다. 내일? 오늘 저녁에 떠나면 안 되나? 오늘 저녁에는 부득이한 일로 파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 연애를 하고 있나? 또 말하지만 조심하게. 우리 남자들을 파멸시키는 게 여자라네. 어느 여자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파멸시킬 것도 여자라네. 어느 여자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오늘 저녁에 떠나게. 안 됩니다, 대장님. 약속이라도 했나? 예, 대장님.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 하지만 약속하게 오늘 밤 죽지 않으면 내일 떠나겠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나? 아직 50피스톨 정도 남았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돈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파리를 떠날 때 각자 75피스톨씩 나누어 가졌으니까요. 떠나기 전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못 뵐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럼 잘 다녀오게. 고맙습니다, 대장님. 다르타냥은 총사들을 걱정하는 트레빌의 아버지 같은 마음씨에 어느 때보다도 감동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고는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아라미스의 집에 차례로 가 보았지만 아무도 돌아와 있지 않았다. 하인들도 집에 없었기 때문에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애인들에게 물어보면 소식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르타냥은 포르토스의 애인도 아라미스의 애인도 알지 못했다. 아토스는 아예 애인이 없었다. 근위대 본부 앞을 지날 때 그는 마구간을 잠깐 들여다보았다. 말 4마리 가운데 3마리는 벌써 도착해 있었다. 플랑셰는 어안이 벙벙한 채 말을 빗질하고 있었다. 2마리는 벌써 손질이 끝난 상태였다. 아이고 나리. 플랑셰가 다르타냥을 보고 말했다. 얼굴을 뵈니 정말 반갑군요. 왜 그러나 플랑셰? 젊은이가 물었다. 집주인을 믿으세요? 보나시에 씨 말입니다. 내가? 천만에? 그렇다면 됐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걸 묻나? 나리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 가만히 지켜보았는데요. 그의 안색이 2~3번 바뀌었지 뭡니까? 그래? 나리는 방금 받은 편지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편지가 집에 들어온 게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래서 집주인 얼굴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무얼 알아냈나? 그놈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나리. 설마. 게다가 나리가 모퉁이를 돌아서 사라지자마자 그놈은 모자를 쓰고 문을 잠그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어요. 내 말이 옳아. 내가 생각해도 정말 의심스럽군. 하지만 안심해. 우리는 모든 일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집세를 내지 않을 테니까. 나리는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어, 플랑셰. 돌아가는 대로 따를 수밖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산책은 그만두지 않으시겠군요. 그만두기는커녕 나는 보나시웨가 의심스러울수록 내가 그렇게 걱정하는 그 편지에 쓰인 약속 장소로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 나리가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내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9시에 여기 근위대 본부에서 준비하고 있어.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주인이 계획을 포기할 가망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플랑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세 번째 말을 빗질하기 시작했다. 다르타냥은
원래 신중한 젊은이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언젠가 내 친구가 공궁에 빠져 있을 때 아침 식사로 초콜릿을 대접해준 그 가스코뉴 출신 사제를 찾아가서 식사를 했다. 제24장 별채. 9시에 다르타냥은 친위대 본부로 갔다. 플랑셰는 무장을 갖추고 있었다. 네 번째 말도 도착해 있었다. 플랑셰는 머스킷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했다. 다르타냥은 칼을 찾고 권총 두 자루를 허리띠에 끼우고 있었다. 그들은 둘 다 말에 올라타고 조용히 떠났다. 어둠이 내린 뒤여서 아무도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플랑셰는 주인보다 늦게 출발하여 10걸음 정도 뒤에서 따라왔다. 다르타냥은 부두를 가로질러 콩페랑스 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자 생클루로 이어진 길을 따라 나아갔다. 이 길은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아름다웠다. 시내를 벗어날 때까지 플랑셰는 스스로 작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인을 따라갔다. 하지만 길이 더 어두워지고 한적해지기 시작하자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그래서 볼로뉴 숲에 들어섰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주인과 나란히 말을 달리고 있었다. 실제로 바람에 흔들리는 커다란 나무들과 어두운 숲에 어른거리는 달빛이 플랑셰를 불안에 빠뜨린 사실은 감출 수 없다. 다르타냥도 하인의 태도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아차렸다. 이봐 플랑셰, 왜 그래? 나리는 숲이 마치 성당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지? 숲에서도 성당에서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으니까요. 왜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지? 무서워서? 누가 들을까봐 무섭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무섭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슨 못할 말을 하고 있나? 아무도 트집을 잡을 수 없어. 아, 나리. 플랑제는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생각으로 돌아가서 말을 이었다. 그 보나시웨라는 남자 말입니다. 눈썹이 왠지 교활해 보이고 입술을 꿈틀거리는 모양이 아무래도 불쾌해요. 무엇 때문에 보나시웨를 생각하나? 나리,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겁쟁이여서 그래. 나리, 신중함과 비겁함을 혼동하지 마세요. 신중함은 미덕이라고요. 그래서 너는 덕이 높다는 거야? 나리, 저기서 번뜩이는 게 뭐죠? 총신 아닙니까? 머리를 숙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말이지. 다르타냥은 트레빌의 충고를 떠올리면서 중얼거렸다. 이 녀석 때문에 나까지 겁이 나는걸. 그래서 그는 말을 속보로 달리게 했다. 플랑셰도 주인의 그림자처럼 정확하게 주인의 움직임을 따라서 곧 주인과 나란히 속보로 달렸다. 밤새도록 이렇게 달릴 건가요? 폴랑셰가 물었다. 아니야, 너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저는 이미 도착했다고요? 그럼 나리는요? 나는 몇 걸음 더 가야 해. 그럼 저를 여기 혼자 놔두고 가실 건가요? 무서워? 아닙니다. 하지만 밤에는 훨씬 추워질 거고 냉기는 신경통을 일으키고 신경통을 앓는 하인은 특히 나리처럼 날렵한 주인에게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추우면 저기 보이는 술집에 들어가 있다가 아침 6시에 술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 나리, 저는 오늘 아침에 나리가 주신 돈으로 실컷 먹고 마셨기 때문에 이젠 날이 추워져도 술집에 들어가 한 잔 걸칠 돈이 없습니다. 자, 받아. 반 피스톨이야. 그럼 내일 만나? 다르타냥은 말에서 내려 말고삐를 플랑시의 팔에 던지고 망토로 몸을 감싸면서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아이고 추워라. 주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플랑시가 외치고는 몸을 빨리 덮이고 싶어서 술집으로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한편 좁은 샛길로 뛰어든 다르타냥은 계속 걸어서 생클로에 도착했지만 큰 길로 가지 않고 성 뒤쪽으로 돌아서 갔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외진 길을 지나자 편지에서 지시된 별채가 눈앞에 나타났다. 인적이라곤 전혀 없는 곳이었다. 길 한쪽에는 높은 담장이 우뚝 솟아있고 그 담장 모퉁이에 별채가 서 있었다. 길의 또 한쪽으로는 산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작은 정원을 행인들의 발길로부터 보호하고 있었고 그 정원 안쪽에 초라한 오두막이 한 채 서 있었다. 드디어 약속 장소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신호로 자신의 도착을 알리라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파리에서 500km나 떨어진 곳에 와 있는 듯했다. 다르타냥은 뒤를 힐끗 돌아본 뒤 산울타리에 등을 기댔다. 산 울타리와 정원과 오두막 너머에는 입을 크게 벌린 텅 빈 공간이 검은 밤 안개에 쌓여 있었다. 파리가 잠들어 있는 그 광막한 공간에서는 불빛 몇 개가 지옥의 불길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르타냥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광경이 행복한 형태를 띠고 있었고 모든 생각이 미소를 띠고 있었고 어둠마저 투명하게 밝아 보였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과연 잠시 후에는 생콜루 종루의 종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면서 10시를 알렸다. 한밤중에 이처럼 탄식하는 듯한 청동 종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비통한 울림이 있었다. 하지만 애타게 기다리던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는 그 하나하나가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졌다. 그의 눈길은 길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별채에 고정되어 있었다. 별채의 창문들은 모두 거창으로 닫혀 있고 2층에 있는 창문 하나만 열려 있었다. 이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불빛이 흘러나왔다. 정원 밖에 물이 지어 있는 보리수 몇 그루에 떨리는 잎사귀가 이 불빛의 은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아하게 불이 밝혀진 그 작은 창문 뒤에는 어여쁜 보나시의 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다르타냥은 이 달콤한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며 그 매력적인 작은 거실을 응시한 채 조금도 초조한 기색이 없이 30분쯤 기다렸다. 그의 눈에는 금박 몰딩을 두른 천장의 일부가 보였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그 방이 얼마나 우아하게 꾸며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생클로의 종로가 10시 반을 알렸다. 이번에는 다르타냥도 왠지 모르게 오한이 온몸을 달리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추위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래서 신체적인 감각을 정신적인 감정으로 잘못 받아들였는지도 모른다. 그때 문득 편지를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약속 시간이 10시가 아니라 11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불빛이 비치는 곳에 선 다음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다. 잘못 읽은 게 아니었다. 약속 시간은 분명히 10시였다. 그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주위가 너무 조용하고 쓸쓸한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종루가 11시를 알렸다. 다르타냥은 보나시웨 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 하고 진심으로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뼉을 3번 쳤다. 연인들이 곧잘 쓰는 신호다. 하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고 메아리조차 없었다. 이어서 조금 짜증이 난 그는 여자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담장으로 다가가 기어 오르려 했지만 담장은 새로 회치를 했기 때문에 손톱 하나 걸리지 않았다. 그때 나무들이 눈에 띄었다. 나뭇잎은 여전히 불빛의 은빛으로 물들어 있고 나무 한 그루는 담장 너머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으므로 꼭대기로 올라가면 별채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무는 오르기가 쉬웠다. 게다가 다르타냥은 이제 겨우 20살이어서 어린 시절에 나무를 타던 솜씨를 아직껏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별채의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참으로 이상한 광경이었다. 다르타냥은 발가락 끝에서 머리털 끝까지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그 부드러운 불빛, 그 차분한 등불이 비추고 있는 것은 소름 끼칠 만큼 혼란스러운 장면이었다. 유리창 하나는 박살이 났고 방문은 반쯤 부서진 채 돌적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멋진 식사가 차려져 있었던 듯한 식탁은 뒤집힌 채 방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다. 산산조각이 난 술병 파편과 짓이겨진 과일들이 마룻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이 모든 상황으로 볼 때 이 방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진 게 분명했다. 다르타냥은 이 난장판 한가운데에서 갈갈이 찢어진 드레스, 식탁보와 커튼에 묻어있는 핏자국을 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황급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심장이 마구 두근거리고 있었다. 폭행의 다른 흔적은 없는지 찾아보고 싶었다. 부드러운 불빛은 여전히 조용한 어둠 속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다르탄 양은 처음에는 살펴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땅바닥 여기저기에 사람과 말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게다가 파리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마차의 바퀴 자국이 부드러운 흙에 깊이 남아 있었다. 별채까지 갔다가 파리로 돌아간 자국이었다. 다르탄 양은 조사를 계속하다가 마침내 담장 옆에서 찢어진 여자용 장갑 한 짝을 발견했는데 진흙이 조금도 묻어 있지 않은 새 장갑이었다. 남자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예쁜 손에서 벗기고 싶어 하는 향수를 뿌린 장갑이었다. 다르탄 양이 조사를 계속할수록 이마에는 식은땀이 더 많이 맺혔고 무서운 고통이 가슴을 사로잡았고 숨이 차서 헐떡거리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 별채는 보나시의 부인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그 여자는 이 별채 안이 아니라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보나시의 부인은 일 때문이거나 남편의 질투 때문에 파리를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 위안을 위한 이 모든 논리는 그 친숙한 슬픔에 의해 공격당하고 파괴되고 뒤집혔다. 이 비애감은 종종 우리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청각기관을 통해 커다란 불행이 닥쳐오고 있다고 외쳐대기도 한다. 그래서 다르탄 양은 제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큰 길을 달려 내려가 왔던 길을 되짚어 나루터까지 가서 뱃사공에게 물었다. 뱃사공은 저녁 7시쯤 한 여자를 건네주었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검은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오히려 뱃사공은 더욱 주의해서 보았더니 아주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것이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생클로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왔고 그들은 대개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다르탄 양은 뱃사공이 본 여자가 틀림없이 보나시의 부인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다르탄 양은 뱃사공의 오두막에 켜져 있는 등불 밑에서 보나시의 부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신이 착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약속 장소는 분명히 생클루 데스트레시의 저택의 별채 앞이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다르탄 양의 불길한 예감대로 큰 불상사가 일어난 게 분명했다. 그는 또다시 성으로 달려갔다. 자기가 떠난 사이에 별채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 새로운 단서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좁은 골목에는 여전히 인적이 없었고 창문에서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운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다르탄 양은 불 꺼진 오두막 하나가 근처에 있었던 게 생각났다. 오두막 주인이 뭔가를 보았을지 모르고 어쩌면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문은 잠겨 있었지만 그는 울타리를 뛰어넘었다. 사슬에 묶인 개가 지저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처음 몇 번 창문을 두드렸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별채와 마찬가지로 이 오두막도 쥐죽은 듯 조용했다. 하지만 이 오두막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집요하게 문을 두드렸다. 이윽고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린 듯했다.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까 겁이 나서 조심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래서 다르탄 양은 문 두드리는 것을 그만두고 아무리 겁에 질린 사람도 안심시킬 만큼 상냥하고 공손한, 그러면서도 하소연하는 듯한 어조로 간청하기 시작했다. 벌레 먹고 낡은 거창이 마침내 열렸다. 아니 반쯤 열렸다가 방구석에서 타고 있는 희미한 등불빛이 다르탄 양의 칼집과 권총 손잡이를 비추자마자 도로 닫혀버렸다. 하지만 그 잠깐 사이에 다르탄 양은 노인의 얼굴을 얼핏 볼 수 있었다. 제발 부탁합니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다르탄 양이 말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이 부근에서 무슨 말썽이라도 있었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창문이 다시 천천히 열리고 아까 본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다. 다르타냥은 이름만 밝히지 않고 자초지종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 별채 앞에서 젊은 여자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아서 보리수 나무에 올라가 안을 들여다보니 등불이 켜진 방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다르타냥이 이야기를 끝내자 노인은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다. 그 태도로 보아 노인의 입에서 신통한 대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다르타냥이 외쳤다. 제발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오, 안 됩니다, 나리. 노인이 말했다.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 게 뻔하니까요. 그럼 뭘 보긴 보았군요. 그렇다면 제발 말해주세요. 그는 피스톨 금화 한 잎을 노인에게 던져주고 말을 이었다. 본 것을 모두 말해주세요. 무슨 말을 해도 내 가슴에만 담아두겠다고 귀족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노인은 다르타냥의 솔직한 태도와 비통한 표정을 보고는 말할 테니 잘 들으라는 몸짓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9시쯤이었지요.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문으로 다가갔더니 누군가가 여기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보였답니다.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서 도둑 맞을 염려는 없으니까 문을 열었지요. 그랬더니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어둠 속에 마차 한 대가 서 있고 말들이 마차에 묶여 있고 승마용 말도 몇 마리 있었습니다. 그 승마용 말들은 세 남자가 타고 온 것 같았어요. 모두 기사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나리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묻더군요. 사다리를 갖고 있겠지? 예 나리 과일을 딸 때 쓰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한테 갖다 주고 안으로 들어가 있게 성가시게 한 보상으로 1에퀴를 주지. 당신이 앞으로 보고 들은 것을 한마디라도 뻥끗하면 우리가 아무리 위협해도 당신은 보고 들을 테니까 말이야. 당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이렇게 말하고는 1에퀴를 던져주더군요. 그러고는 사다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나는 문을 닫은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채였지만 곧장 뒷문으로 나와서 어둠 속을 살금살금 걸어가 저기 딱청나무 덤불까지 간 다음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답니다. 새 남자는 소리나지 않게 마차를 끌고 와서 작달막한 사내 하나를 끌어냈습니다. 딱달막한 체격에 검은색의 초라한 옷을 입은 백발의 사내였지요. 사내는 조심조심 사다리를 올라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는 다시 살금살금 내려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여자입니다. 그러자 아까 나한테 말을 걸었던 남자가 당장 별채 문으로 가더니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두 남자는 사다리를 올라갔지요. 백발 노인은 문간에 남아 있었고 마부는 마차에 말들을 붙잡고 있었고 하인 하나는 안장 얹은 말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별채 안에서 비명이 들려왔지요. 한 여자가 창가로 달려오더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더군요. 하지만 사다리를 올라오는 두 남자를 보자마자 획 돌아섰습니다. 두 남자는 그 여자를 쫓아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세간들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여자는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함 소리는 곧 잦아들었고 세 남자가 그 여자를 안고 창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남자는 사다리를 통해 여자를 아래로 내려서 마차에 실었습니다. 땅딸막한 노인도 여자를 따라 마차에 올라탔지요. 별채에 남은 한 남자는 다시 창문을 닫고 잠시 후 밖으로 나와서 여자가 마차에 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두 남자는 벌써 말에 올라탄 채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안장에 올라타고 하인이 마부 옆자리에 앉자 마차는 새 기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만이었지요.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다르타냥은 너무나도 끔찍한 소식에
어이가 없어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분노와 질투의 악마들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하지만 날이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노인이 말을 이었다. 그에게는 다르타냥의 말없는 절망이 소리를 지르고 우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모양이다. 그 여자를 죽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게 중요하지요? 그 잔악한 짓을 저지른 주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르타냥이 물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영감님에게 말을 걸었다니까 얼굴은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생김새를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큰 키에 마른 몸집, 까무잡잡한 피부, 검은 콧수염에 검은 눈, 귀족 같은 풍채였습니다. 그놈이야. 다르타냥이 외쳤다. 또 그놈이군. 언제나 그놈이야. 그놈은 나를 괴롭히는 악마인가 봐. 그리고 다른 놈은요? 누구 말입니까? 늙은이 말입니다. 아, 그 사람은 귀족이 아닙니다. 틀림없어요. 칼을 차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대했거든요. 그럼 하인인가? 다르타냥이 중얼거렸다. 아, 불쌍한 여자, 가엾은 여자. 놈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했을까?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다시 한번 약속하지요. 걱정 마세요. 나는 귀족입니다. 귀족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다르타냥은 비탄에 빠진 채 나루터로 가는 길을 되짚어 갔다. 그 여자가 보나시웨 부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이튿날 루브르 궁에 가면 보나시웨 부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 그녀가 딴 남자와 바람을 피웠고 그래서 질투심 많은 남편이 납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는 비탄에 잠겼으며 절망에 빠졌다. 친구들이 여기 있다면 적어도 그 여자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련만. 하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으니 자정 가까운 시간이었다. 문제는 플랑셰를 찾는 일이었다. 다르타냥은 불빛이 보이는 술집마다 문을 열어보았지만 플랑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6번째 술집에서 허탕을 친 뒤에야 플랑셰를 찾는 일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6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으므로 지금 어디에 있든 그것은 플랑셰의 권리였다. 게다가 납치가 일어난 현장 근처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건에 관한 어떤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래서 6번째 술집에 들어가 고급 포도주 한 병을 시켜놓고 가장 어두운 구석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서는 새벽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기대는 빗나갔다. 그는 귀를 곤두세우고 열심히 들었지만 일꾼과 하인과 짐수레꾼들이 주고받는 욕설과 농담과 저주 가운데 납치당한 여자의 행방을 밝혀줄 만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심심풀이로 술병을 비운 뒤 의심을 사지 않도록 술집 구석에서 가능한 한 편한 자세로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애썼다. 다르타냥은 20살이었다. 이 나이에는 아무리 절망에 빠져 있을 때라도 잠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이다. 아침 6시경 다르타냥은 고약한 밤을 보내고 나면 새벽과 함께 찾아오는 불쾌감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잠든 사이에 도둑 맞은 것은 없는지 보려고 몸을 더듬어 보았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손가락에 그대로 끼워져 있고 지갑은 주머니에 들어있고 권총은 허리띠에 끼워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술값을 치르고 밤보다는 아침에 하인을 찾아낼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과연 눅눅한 잿빛 안개 속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충직한 플랑셰였다. 플랑셰는 말 2마리의 고삐를 잡고 초라해 보이는 술집 문 앞에서 다르타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다르타냥이 간 밤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린 술집이었다.